안녕하세요. 라이크 그린 그린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8번째 그린 클래스를 함께할 그린쌤 김승애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번 주제는 생태계를 주제로 두 차시를 배울 건데요. 큰 주제로는 뜨거워지는 한반도, 식재료가 변하고 있다예요. 지구온난화로 지구 평균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와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을 간략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점점 뜨거워지는 한반도에 대해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기후 변화에 따른 식재료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바로 얼굴 있는 먹거리 생산자라는 주제로 재밌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첫 번째, 점점 뜨거워지는 한반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기 전에 우리 라이커 선생님께서 오늘의 주제를 아주 재밌는 티저 영상을 만들어 주셨대요. 한번 티저 영상 보고 가실게요. Oh, hi guys! Welcome to our green concert. 그린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뜨거워지는 지구, 변화하는 먹거리 생태계,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러 저와 함께 영국의 로컬 푸드 시장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Let's get in! 안녕하쇼. 우리 그린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지구가 저기 뜨거워지면서 저기 생태계에도 큰 위험이 닥치고 있다고 하는데 생태계를 구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안 오고 뭐혀? 퍼드 와. 안녕하세요. LG화학 라이크 그린 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뜨거워지는 한반도 변화하는 먹거리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세니농부입니다. 저는 식음농부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오면 여름이 생각나고 그립진 않으신가요? 저는 여름이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내내 너무 추웠던 거 있죠? 맞아요.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것도 그럴 게 요즘 여름은 더워도 너무 덥잖아요. 대구에 만들어진 조형물 달걀 후라이와 녹아내린 나바콘 아시나요? 네, 알아요. 얼마나 더웠으면 대구와 아프리카의 합성어인 데프리카라는 신조어도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요즘은 열대지방 과일도 우리나라에서 재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와, 우리 라이커 선생님들 진짜 재밌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 라이커 선생님들이 아까 데프리카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자면 지난 2017년 대구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렸어요. 바로 이 길 위에 뜨거운 열기로 달걀 후라이가 익어져 있고요. 또 주황색 라바콘이 녹아져 내려 있네요. 어머. 저거는 슬리퍼가 녹아내려가지고 쩍쩍 바닥에 달라붙어 있네요. 참 재밌는 작품이죠? 이 설치 미술은 이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데프리카라는 주제로 뜨거운 대구의 여름을 표현한 조형물이에요. 데프리카는 아프리카보다 덥다며 이 대구에 붙여진 별명이래요. 이 데프리카라는 신조어가 생긴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분지 지형인 대구는 원래 덥지만 2017년 7월에는 유난히 더 더웠거든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 7월 22일 대구의 최고 기온은 무려 38.4도나 됐어요. 이는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뜨거웠던 날이었죠. 근데 대구만 더웠던 건 아니에요. 서울은 2018년 8월 1일 최고 기온이 무려
6도를 기록하며 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무려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어요. 같은 날 강원도 홍천은 41도까지 올라가면서 76년 만에 전국 최고의 기온을 갱신했다고 하네요. 전국으로 봐도 2018년 이 여름의 평균 폭염 일수는 31.4일로 평년 9.8일보다 훨씬 많았고, 이 열대야 일수는 17.7일로 평년 5.1일에 약 3배나 됐어요. 이는 관측한 이래로 최다 1위의 기록이래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생선의 이름 무엇일까요? 바로 명태라는 생선입니다. 근데 이 명태는 이름이 진짜 많아요. 노가리, 북어, 황태, 동태. 이외에도 코다리, 먹태, 짝태 등 다양한 별명이 있는 생선인데요. 이 명태는 잡히고 난 후에 어떻게 가공되는지 또는 어떻게 요리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많은 이유 뭘까요? 바로 이 명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즐겨 먹었던 거죠. 즐겨 먹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바다에 아주 많이 잡히는 생선이었어요. 명태는 지난 2006년 이 해양수산부 조사에서 가장 많이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 1위를 차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례금 50만 원 명태 실종 사건이에요. 지난 2014년 해양수산부는 집 나간 명태를 찾는다는 포스터를 내걸었어요. 사례금은 무려 50만 원이고요. 생선 한 마리 가격치고는 꽤 비싼 가격이죠. 명태를 찾은 이유는 명태 되살리기 프로젝트 때문이었어요. 이 살아있는 명태를 이용해서 수정란을 확보한 후에 이 양식을 통해서 명태를 되살리기 위해서였어요. 왜 사례금까지 걸고 이 명태를 찾아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바다에서 이 명태가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에요. 1981년 16만 6천 톤에 달하던 명태의 어획량은 2010년 이후로 약 1톤 정도밖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이 명태가 잡히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명태의 대부분은 러시아 또는 일본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명태들이 모두 차가운 바닷물에 흐르는 오호츠크해와 북서 베링해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바다에서 이 명태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명태를 떠나게 만든 범인은 바로 지구온난화였어요. 바다가 점점 뜨거워졌기 때문이죠. 이 명태는 사실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류예요.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동해의 수온이 계속 높아지면서 명태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1968년, 2018년까지 50년간 우리나라 인근 해역 표층 수온은 평균 1.13도 올랐어요. 특히 이 동해는 1.7도, 제주가 포함된 남해의 온도는 1.4도, 서해는 0.3도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죠. 같은 기간 전 세계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0.49도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이 동해의 수온 상승률은 무려 3배 이상 높았어요. 바다의 수온이 달라지면서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도 달라졌어요.
국립수산과학원이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우리 바다에서 잡힌 어종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 결과 1970년부터 1980년대에 많이 잡혔던 명태, 정어리, 쥐치, 갈치는 줄어들었고요. 특히 이 명태와 정어리는 2000년대 이후로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반면 1990년대부터 오징어와 멸치, 고등어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주요 어종은 아니지만 이 다렁어, 삼치, 방어도 어획량이 늘어났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기후변화 때문에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식용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흑새치, 제비활치, 꼬리줄 나비 고기와 같이 아열대성 어종도 많이 나타났어요. 점점 뜨거워지는 것은 바다뿐만이 아니에요. 한반도의 기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12년부터 2017년 105년 동안 평균 기온이 약 1.8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 지구 평균이 1880년부터 2012년 동안 0.8도씩 상승한 것에 비해 약 2배나 더 높은 수치죠?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1980년대 12.2도씨에서 1990년대에는 12.6도씨, 2000년대에는 12.8도씨, 2010년도에는 13도씨나 됐어요. 이는 지구 온난화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현재 추세대로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2100년이 되면 한반도는 지금보다 연평균 기온이 무려 4.7도씨가 상승해서 이 한반도의 많은 지역이 아열대 기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열대 기후라는 것은 이 월평균 기온이 10도씨가 넘는 시기가 1년 중 8개월을 넘는 기후를 아열대라고 해요.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현재 이 제주도와 한반도 남부 지역에만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지역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에요. 이 기상청의 기후 예측 변화 시나리오에서는 온실가스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계속 배출된다면 2100년이 되면 한반도의 60%가 아열대 기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대요. 점점 이 뜨거워지는 한반도에서는 식물들도 이사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식물들이 이사를 간다. 궁금하시죠? 한반도가 점점 뜨거워지자 이 과일 재배지가 달라지고 있어요. 사과하면 우리가 대구를 떠올렸는데요. 이제는 이 대구에서 열리는 사과가 아니라 강원도와 경기 포천까지 재배지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 하면 한라봉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주 한라봉이 아니라 전북 김제 한라봉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무화과는 이 전남 영암에서 충북 충주 지역까지도 올라갔다고 해요. 포도는 이 강원도 영월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사과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2090년대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가 적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우리 남부 지역에서 주로 열리던 사과가 이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열리는 과일이 됐다니 참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이렇게 한반도의 기온이 오르면서 이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이 농촌진흥청의 통계에 따르면 이 열대 과일의 재배 면적은 2017년 109.4 헥타르에서 2019년 170 헥타르로 늘어났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이 열대 과일에는 망고, 패션후르츠, 구아바, 용과, 파파야, 바나나, 커피까지.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줄이야.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이 망고는 2019년 기준 62 헥타르로 전체 열대과일 재배 면적의 무려 3분의 1이나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재배 면적은 매년 거의 10 헥타르씩 늘어나고 있대요. 아니 우리 망고 하면 막 태국 뭐 어디 해외여행에 가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무려 3분의 1 지역에서 이 망고가 열린다니. 우리나라 진짜 열대지방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재배 면적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더 다양한 이 열대작물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반도 대부분이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면 바다의 먹거리도 이 육지의 먹거리도 모두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르기 어려워진 사과 대신 이 열대과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2020년 이 농촌진흥청의 예측에 따르면 지금부터 이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2090년에는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의 생산성이 63%에서 7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주요 식량 생산성도 줄어들 전망인데요. 2017년 이 미국 과학원회보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21세기 말 전 세계 주요 곡물 생산량이 18.2%나 줄어든다고 추정했죠. 국제연합은 2050년 세계 인구가 무려 97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이처럼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면서 지구는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겠죠. 식량이 부족한 미래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지구온난화로 식량이 부족한 세상.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을 땐 아니죠? 이 변화하는 먹거리에 따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 농사법이 변하고 있어요. 첫째는 바로 이 식물 공장이에요. 식물 공장은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배양액 등의 환경을 조절해 이 농작물을 계획 생산해요. 계절이나 장소 등과 관계없이 이 자동화를 통해 공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찍어내듯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예요. 첨단 기술과 농업의 만남으로 스마트팜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마트팜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농장을 말해요. 이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이 로봇과 같은 기술을 농업에 이용하는 건데요. 이 스마트팜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2020년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매년 12% 이상 성장해오고 있어요. 2022년에는 491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한국도 매년 5%씩 성장해서 2022년이 되면 이 스마트팜 시장 규모가 무려 5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이 바다 생태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UN 식량농업기구가 집계한 전 세계 물고기 생산량이에요. 이 표를 보면 잡는 어획보다 기르는 양식이 크게 늘어났죠. 2020년 세계 수산 양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양식 수산물은 2000년 약 65만 톤에서 2018년에는 240만 톤으로 3배가량 증가했답니다. 정말 많은 양이 증가했네요. 이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아쿠아팜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쿠아팜이란 이 양식산업 전 주기를 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을 적용해 저렴하고 쉽고 지속 가능하게 이 수산물을 생산, 판매, 소비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와 이 수산과학원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양식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이 보급해서 아쿠아팜의 기반을 만들 계획이에요. 아쿠아팜 4.0은 2030년까지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요 양식 품목의 생산 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배출수, 즉 이 양식을 하면서 먹이나 어류가 배출하는 배설물 등으로 오염된 물을 0으로 낮춘다고 하네요. 에너지 소비량을 50%로 저감시키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대요. 지금까지 우리는 식물공장, 스마트팜, 아쿠아팜 등 이미 변해버린 기후에 적응하며 이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찾는 적응 방법을 알아봤어요. 물론 이 기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기후 변화를 완화하여 우리가 다양한 먹거리를 풍부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최첨단 스마트팜 농장 주인이 되어볼까요? 내가 만드는 스마트팜? 내가 스마트팜의 농장 주인이라면 어떤 농작물을 키우고 싶나요? 또 어떤 기술을 활용해 이 스마트팜을 만들고 싶나요? 미래 기후변화를 이겨낼 멋진 스마트팜을 계획해봅시다. 앞의 이미지처럼 이 농장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워크북에 여러분만의 스마트팜을 그리고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해요.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멋진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뽐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식재료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먹거리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비법을 만나보기로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10분 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이제 뜨거워지는 한반도, 식재료가 변하고 있다. 두 번째 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먹거리로 줄이는 지구 온난화. 미래의 식량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아보카도 먹어본 적 있나요? 요즘 SNS에서도 아주 핫한 과일이죠? 이 과일이라고 하기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기름진 맛, 독특한 빛깔을 가진 아보카도의 인기가 늘어나면서 수입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아보카도 수입량은 13,282톤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9배로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아보카도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사실 들어본 적 있나요? 아보카도가 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이유는 바로 수송거리 때문이에요. 한국은 이 아보카도를 전량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재배 조건이 좀 까다롭고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보카도가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는 적게는 9,789km에서 많게는 13,054km의 거리를 이동한대요.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환경 파괴를 하고 있어요. 아보카도처럼 이 식품이 멀리 이동하면 푸드 마일리지가 쌓여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이동할수록 이 비행기 마일리지가 쌓이듯 이 식품도 먼 나라에서 올수록 마일리지가 쌓이죠. 이 푸드 마일리지는 식품의 수송량에 수송 거리를 곱한 수치예요. 비행기 마일리지는 많이 쌓일수록 좋지만 이 푸드 마일리지는 높으면 높을수록 이 운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는 뜻으로 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예요. 이 푸드 마일리지와 비슷한 개념인 이 탄소 발자국도 있어요. 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지를 양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바로 탄소 발자국입니다. 이 푸드 마일리지나 탄소 발자국은 적으면 적을수록 친환경적인 식품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이 포도의 경우 수입 포도의 푸드 마일리지인 톤당 수송 거리는 18,427km, 수송으로 만들어지는 이 탄소 발자국인 CO2 배출량은 221.7kg이에요. 반면 이 국산의 포도의 푸드 마일리지는 똑같은 포도라도 이 국산 포도를 먹는 것이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수입 농축산물이 수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은 얼마나 될까요? 과학동화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도움을 받아 직접 계산해 봤어요. 계산식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양 곱하기 수송거리 곱하기 수송수단별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였어요. 계산 결과 대두와 닭고기, 포도 등 이 아보카도보다 탄소 발자국이 더 높은 농축산물이 훨씬 많았어요. 농축산물은 소비할 때 탄소 배출량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소비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구이뿐만 아니라 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탄소 발자국이 나옵니다. 조리 시 사용하는 불, 오븐, 전자레인지 사용 시와 같이 이 식품을 폐기할 때 등 전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된다니 우리 모두 주의해야겠죠? 그렇다면 어제 우리 친구들이 먹은 한 끼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되었을까요? 실제로 한 끼 밥상 탄소 계산기를 직접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 끼 밥상 탄소 계산기를 쳐보세요. 어제 저녁 선생님은 잡곡밥, 미역국, 제육볶음, 달걀 프라이, 배추김치, 그리고 멸치볶음을 먹었어요. 이때 이 탄소 배출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 결과 한 끼에 무려 6.2kg이나 되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지 뭐예요? 여러분의 결과는 어떤가요? 잠시 영상을 끄고 여러분도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여러분의 어제 먹은 한 끼를 직접 계산해 보세요. 지구온난화로 먹거리가 달라지고 있어요. 또
이 먹거리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기도 하고 또 이 먹거리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도 있어요. 이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먹거리를 고르는 비법, 바로 친환경 먹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친환경 먹거리를 고를 수 있을까요? 바로 친환경 인증 마크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친환경 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에요. 환경 표지 인증, 탄소 발자국, 저탄소 제품 인증 또는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을 받거나 각 인증 기준에 적합한 상품에는 인증 마크가 붙어 있어요. 특히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농법으로 재배하거나 기른 이 농축산물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마크가 붙어 있어요. 제목이 엄청 기네요. 기업이 만든 이 가공식품에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하는 탄소 발자국 저탄소 인증 마크가 붙어 있어요. 이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여 제품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제품은 이 마크를 달고 있어요. 일일이 마크를 확인하지 않아도 먹거리로 인한 푸드 마일리지와 탄소 발자국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바로 로컬 푸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로컬 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로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해요. 이 로컬 푸드는 환경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동거리와 유통 과정이 매우 짧아서 이 운송 비용이나 또 중간 이윤이 적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어요. 로컬 푸드를 찾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얼굴 있는 먹거리 때문인데요. 여러분 놀라셨나요? 선생님의 얼굴. 농담이고요. 이 얼굴 있는 먹거리는 이 같은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판매하는 농산물이에요. 이 로컬 푸드 매장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제품 대부분에는 생산지, 주소, 연락처, 생산자의 사진까지 붙여 판매하고 있어요. 직접 키워 얼굴을 내걸고 파는 생산물이기 때문에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겠죠? 환경에 좋고 가격은 싸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로컬 푸드는 점점 더 사랑을 받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2개로 시작된 로컬 푸드 직매장은 2019년에는 무려 469개로 늘어났어요. 매출 또한 317억 원에서 5,206억 원으로 7년 동안 무려 16배가 성장했다네요. 엄청난 성장세네요. 그렇다면 우리 영국의 로컬 푸드 매장과 우리나라의 로컬 푸드 매장 그리고 관련 TV 프로그램을 우리 그린 콘서트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 여기는 영국의 메릴리본 파머스 마켓입니다. 저희와 같은 농부들이 다양하고 신선한 먹거리들을 판매하고 있네요. 한번 둘러볼까요? 이곳은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농민 장터인데요. 오직 생산자 직거래만 가능. 다른 사람의 상품을 팔 수 없는 것이 특징이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상품의 이동거리를 줄여 환경과 신선도를 보장하기 위해 런던 중심 반경 160km 이내에서 생산된 물건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구매한 식재료는 신선함을 아주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혹시 저기 보이시나요? 어제 바로 수확한 다양한 유기농 채소들, 그리고 이쪽에는 이번 주에 잡은 물고기들이 있네요. 근데 시금농도
그새 어디 가셨던 거예요? 식음농부 돌아왔습니다. 손님들 표정이 밝아 보여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죠. 손님들이 말하길 우리가 먹는 채소와 농작물을 직접 기른 농부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하네요. 근데 세니농부, 저쪽에 저 꾸러미는 뭔가요? 어떤 거요? 저쪽에 저 박스요. 저건 꾸러미라고 하는데요. 꾸러미는 소비자와 계약을 맺어서 농장에서 생산된 다양한 채소들을 박스 포장하여 직접 배달해주는 로컬푸드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 들어본 적 있어요. 제철 작물도 매주 받아볼 수 있고 슈퍼마켓에서는 찾을 수 없는 종류도 만나볼 수 있다죠? 우리 그럼 슬슬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볼까요? 둘, 셋. 멋쟁이 토마토 한국병. 우리나라에서도 로컬푸드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전라북도 완주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판매자가 직접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데요. 채소는 수확 후 24시간 이내, 과일은 3일 내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우와, 항상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역시나네요. 우리나라도 이곳 외에 곳곳에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세니농부 혹시 제철 꾸러미 사업 아시나요? 제철 꾸러미 사업이요? 그게 뭔가요? 전국 여성 농민의 주관으로 마을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텃밭에서 생산된 작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로컬푸드 사업을 말해요. 조금 전 영국의 꾸러미처럼 신선한 지역 식재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도 로컬푸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보다 손님들이 아주 넘쳐나는데요, 식음농부? 그러게요. 손님 여러분, 멋쟁이 토마토 농장입니다. 신선한 딸기 있어요. 오늘 수확한 딸기로 만든 딸기잼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도 정말 많이 팔았네요. 너무 뿌듯해요. 그렇죠, 식음농부? 네, 우리가 직접 기른 농작물들을 품에 가득 안고 가는 손님들을 보니 정말 뿌듯하네요. 근데 우리 지역 농작물들이 더 널리 알려지면 좋을 텐데 혹시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물론이죠. 지역 특산물이나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신메뉴를 개발하여 선보이며 지역 음식을 홍보해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습니다. 지역 생산품을 더 널리 알림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거랍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국의 로컬푸드, 또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와, 정말 대단한데요? 심지어 TV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도 로컬푸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로컬푸드를 더욱 알릴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얼굴 있는 먹거리 생산자가 되어볼게요. 친구들이 이 로컬푸드의 농부라면 어떤 로컬푸드의 상품을 만들고 싶나요? 또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요? 직접 얼굴 있는 먹거리 로컬푸드 농부가 되어 이 멋진 상품을 기획하고 참신한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봐요. 워크북에 로컬푸드 상품 기획안을 쓰면서 멋진 상품을 기획해 주세요. 상품의 모양과 내용물의 양, 포장 방법, 가공하는 방법, 상품의 컨셉, 패키지 디자인까지 다양한 것들이 상품 기획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친구들이 만든 이 로컬푸드의 상품에 홍보 포스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알리고 싶은 로컬푸드 상품의 이 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주세요. 직접 기획한 이 로컬푸드 상품의 홍보 포스터와 함께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를 실제로 SNS를 통해 홍보해봐요.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동네 로컬푸드의 홍보 서포터즈가 되어주실 수 있겠죠? 친구들이 만든 이 카드뉴스를 한번 자랑해볼까요? 카드뉴스를 만들 때 어떤 것을 알리고자 했나요?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또 무엇이었나요? 다른 모듬의 카드뉴스는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우와, 이렇게 워크북의 활동지와 함께 우리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8번째 시간이 모두 끝났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인류세의 의미와 인류세의 문제인 이 대멸종, 그리고 대멸종을 막을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